안녕하세요. 생명의 신비 과목입니다. 이 시간에는 태아의 38주간의 여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임신하게 되면 그 임신 기간이 있는데요. 발생학적 임신 기간은 38주가 됩니다. 발생학적 임신 기간인 38주를 보통 3분기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임신 1분기는 수정되어서 수정란이 되고 수정란이 된 다음에부터 첫 9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신 2분기인 기간은 수정 후 9주에서부터 14주까지의 기간이며 임신 3분기는 수정 후 24주부터 출산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수정 후 첫 9주까지인 임신 1분기에는 대부분의 기관들의 형태가 만들어지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정 후 9주에서 14주까지인 임신 2분기는 태아의 성장 시기로서 이 시기에는 1분기에는 대부분의 기관들의 형태가 만들어지고요. 대부분의 형태가 만들어진 기관들이 임신 2분기에는 그냥 크기만 성장하는 성장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1분기는 형성기고 기관 형성기고 2분기는 성장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정 후 24주부터 출산까지인 임신 3분기에는 태아가 독립할 수 있도록 기관의 성숙이 일어나는 시기고 이 기간은 특별히 신경세포들이 급속도로 발생하고 증가하는 시기입니다. 대부분의 신경계들은 3분기에 형성되고 있습니다. 모든 기관들이 1분기에 형성되지만 신경계만은 3분기에 형성된다고 볼 수 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분기에는 대부분의 기관들의 형태가 만들어지고 2분기에는 1분기에 만들어진 그 기관들이 크기만 성장하는 시기이며 3분기는 태아나 그 안에 있는 기관들이 독립할 수 있도록 성숙이 일어나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신경 세포들이 급속도로 발생함으로 말미암아 각 기관들의 자리가 잡히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태아의 38주간의 여정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요. 보통 3분기로 나누는 임신기간을 시기별로 그림으로 보게 되면 1주에서 12주 차, 또 13주에서 26주 차, 27주에서 40주 차까지 이렇게 세분해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임신 1분기는 수정란이 여러 다른 세포와 기관을 만들기 위한 기초 작업을 수행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 1주에서 12주까지로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기간을 나눌 때는 9주까지로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은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세포와 기관을 만들기 위한 기초 작업 수행 기간이 1분기고요. 또 이 시기가 지나면 태아는 엉성하지만 기관들이 거의 다 형성되어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2분기에는 기관들이 성장하고 기능을 획득하는 시기이고 이 기간은 13주에서 26주까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3분기에는 일부 미성숙 기관들이 성숙하고 크기가 성장하는 시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크기로 보면 이 관점이 맞는 것이고 어떤 그 분기별로 차이점을 보면 요 처음에 말씀드린 9주까지, 14주까지, 24주까지 요거는 이제 9주까지는 기관들의 형태가 만들어지는 시기, 9주에서 14주까지는 단순히 성장 시기, 3분기에는 이제 그 태아나 또 각 기관들이 성숙이 일어난 시기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여러 다른 세포와 기관을 만들기 위한 기초 작업이라고 표현하면 1주에서 12주. 그다음에 이렇게 엉성하지만 기관들이 이제 형성해서 자리 잡는 시기라고 그러면 이거는 이제 13주에서 26주. 그다음에 기관들이 성장하고 기능을 획득하는 시기인 이제 2분기를 지나서 일부 미성숙 기관들이 성숙하고 크기가 성장하는 시기인 3분기, 즉 27주에서 40주까지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임신 기간은 이렇게 3분기로 나눠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임신 1분기를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배아는 이제 태아가 되기 전에 배아라고 하는데요. 수정란이 이제 태아는 이제 아이의 형태를 어느 정도 갖춘 것이고 아이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그 태아 이전의 시기를 배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정란이 배아가 되고 배아가 태아가 되고 태아가 아이가 되는 것이죠. 자, 아직 태아가 되기 전 상태인 배아 상태는 기관 형성을 위해서 세포를 3개의 배업으로 나눕니다. 이것이 바로 내배업, 중배업, 외배업인데요. 신경구가 생기면서 등 쪽이나 배 쪽이나 머리 쪽이나 꼬리 쪽 방향도 만들어집니다. 구주에 이르게 되면 엉성하지만 대부분의 기관들이 형태가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정 후 구주가 되면 폐와 뇌를 제외한 대부분의 기관이 형성되고 단순한 반사운동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아직 신경세포가 다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고통을 느낀다든지 이런 것은 아직 아닌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태아의 성장 과정을 보면요. 여기서는 이제 이 배아 상태에서 태아가 되는 것입니다. 태아는 이제 어느 정도 그 종의 형태를 갖추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수정 후 17일부터 12주까지 태아 발달 모양입니다. 12주가 되면 가장 기본적인 모든 기관의 모양을 갖추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2주면 이제 3달 정도가 지나는 시기입니다. 3달 정도가 지나면 이제 모든 얼굴 모양이 완전히 형성되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크기는 6cm 정도가 되고요. 자, 시기별로 보면 20일 정도가 되면 3mm가 되는데 이때는 머리 돌기와 탯줄 형성이 된다는 것이고요. 또 4주가 되면 7mm 정도가 되고 팔이나 이런 눈 같은 게 생깁니다. 그리고 8주가 되면 2.3cm 정도가 되는데 이때는 이제 눈과 귀와 다리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2주가 되면 탯줄이 모양을 제대로 갖추고 팔도 제대로 생기고 얼굴의 모든 모양이 눈, 코, 입, 귀가 다 형성되는 시기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6cm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기관의 형태 발생에 대해서 보게 되면 기관이 만들어지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손가락의 경우에 손가락 사이에 세포들이 죽어서 없어지는 방법으로 만들어지는데요. 손가락 사이에는 원래 세포가 죽지 않는다고 하면 오리발처럼 사람도 갈퀴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 발생 과정에서는 이런 갈퀴가 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손가락 사이에 있던 갈퀴들이 녹아지면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자, 임신 2분기를 보겠습니다. 임신 2분기는 9주에서 14주까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뼈가 생성되고 머리와 모에는 솜털이 덮입니다. 뼈가 생성되고 머리가 형성되며 머리카락에는 솜털이 덮인다는 것입니다. 머리카락으로서의 솜털이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감각기관도 성숙하여 소리를 들을 수도 있게 되고요. 중추신경과 말초신경이 연결되어 통증을 느끼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폐의 발달이 완전하지 않아서 이 시기에 조산을 한다면 생존이 힘듭니다. 그러나 3분기에는 더 많은 신경세포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아직 2분기에 통증이 어느 정도 느껴지기 시작한다고 할지라도 3분기에 비해서는 아직 신경세포가 많이 발달되지 않은 그런 전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임신 3분기가 되면 24주에서 출산까지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태아는 소리에, 외부 소리에, 엄마 소리나 아빠 소리에 반응하기도 하고 또 반사작용도 더 활발하게 나타나고 엄마 배를 걷어찬다든지 이렇게 움직인다든지 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34주부터는 태아는 탄생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 3분기가 되면 특별히 신경세포들이 계속해서 발달을 계속하게 됩니다. 태아의 38주간의 여정을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요. 출산은 임신 35주 이후에 보통 일어나게 됩니다. 출산에는 옥시토신과 프로스타글란딘이라고 하는 이러한 물질의 수치가 올라갑니다. 이들을 사용해서 유도분만을 하기도 합니다. 이들이 몸속에서 일어나지만은 엄마의 몸속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또 바깥에서 주사제로 옥시토신을 주사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분만을 유도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탯줄과 태반이 제거되는 과정은 후산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태아 발달을 저해하는 요인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기가 탄생한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몸속에서 난자와 정자가 수정이 되는 그 수정 확률은 40% 정도이고요. 난자와 정자가 수정이 돼서 그 수정란이 자궁에 착상할 확률은 35%가 됩니다. 그러니까 40%가 되는 수정이 됐고 또 수정이 됐다고 할지라도 35%의 확률을 가진 착상이 됐다고 하는 것은 이제 축복이라는 말입니다. 발생 중에 이상으로 기형아가 출생하는 경우는 14%나 되기 때문에 기형아가 출생하지 않는다는 것도 기형아로 탄생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도 축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기형아가 출산되는 것을 이제 불행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확률적으로 발생 중 이상으로 기형아가 출생할 확률은 14%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기형아 출산 요인 중에 환경의 요인은 7%이고요. 유전적인 요인은 20%에서 25%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은 기형아 출산 요인도 60 내지 75%가 되어서 기형아 출산에 대한 요인은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유전 요인을 보면 비분리 현상 등 염색체 이상이 있고요. 또 기타 다른 유전적 기형이 있습니다. 환경적 요인으로는 산모가 이제 엄마나 아빠가 특별히 산모가 술을 먹는다든지 또는 담배를 핀다든지 또 지나치게 약품을 많이 먹어서 항생제를 많이 투과한다든지 또는 바이러스가 감염됐다든지 또는 기생충이 감염됐다든지 그리고 내분비계 교란 물질인 환경호르몬이 몸속에 들어갔다든지 이런 요인에 의해서 기형아가 될 확률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태아 발달을 저해하는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 가운데 이렇게 임신이 되고 수정이 되고 착상이 되고 출산이 되고 이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임신 기간에 기형 유발 물질에 대한 배아 기관의 민감도를 보면요. 기형 유발 물질의 노출 시기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부위가 각각 다릅니다. 첫 9주는 모든 부위가 민감한 시기고요. 첫 9주간 대부분의 기관들의 기초 형태가 분화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
기형 유발 물질에 노출된다고 하면 대부분의 기관 형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형 정도가 광범위하게 되고 심하면 태아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9주간 임신 후 한 달, 두 달간에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경은 가장 초기에 발생을 시작하는 기관이기도 하지만은 가장 늦게까지 발달을 진행하여 전 과정에 걸쳐서 기형 유발 물질에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신경세포는 1분기에도 신경세포가, 2분기에도 신경세포가, 3분기까지 계속해서 신경세포가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 전 과정을 통해서 기형 유발 물질에 대해서는 민감한 것이 신경 관련 이제 기관이나 신경 관련 세포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특별히 맨 처음에 기관이 형성되는 1분기에 특별히 9주까지 모든 부위가 민감한 시기인 9주까지에는 기형 유발 물질에 만약 노출된다고 하면 아주 치명적이 될 수도 있고요. 심하면 태아가 죽을 수도 있고 몸 전체의 그 기형 정도가 광범위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주나 2주에 이제 배아로 발달하고요. 착상이 되고 3주에 중추신경계와 심장, 4주나 5주에 눈과 팔다리가 발달하고 6주나 8주에 귀와 이빨과 입천장이 형성되며 8주와 9주에 외부 생식기가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적인 문제가 바로 한 달, 두 달간의 문제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생리적인 문제 발생은 바로 이제 20주에서 36주까지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리적인 문제는 또는 신경적인 문제고요. 그 형태 자체에 대한 문제는 처음에 한 달, 두 달 사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태아 발달을 저해하는 요인들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요. 기형아 발생 원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기형 유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이미 말씀드렸는데 알려지지 않은 원인이 대부분 많고 밝혀진 요인 중에서도 염색체 이상이 있고요. 유전적 이상, 또 이제 기형 유발 물질. 실제로 이제 조심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이 기형 유발 물질이고요. 여러 가지 발암 물질이나 기형 유발 물질이 이미 이제 지식과 정보들을 통해서 많은 과학자들에 의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대부분의 기형 유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생명공학 기술이 가져온 생식의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이유로 불임인 부부들은 인공수정이라고 하는 기술을 통해서 아이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착상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인공수정에 의해서 난자와 정자가 수정이 된다고 할지라도, 수정되기도 굉장히 어렵지만 수정된다고 할지라도 실제 그 엄마의 몸속에 착상을 하는 것은 또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여성의 나이에 따른 착상 확률을 도표로 보면요. 28세까지 한 번 시도로 출산할 확률은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8세 이후부터는 한 번 시도로 출산할 확률이 급격히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8세까지는 한 번 시도해가지고 수정된 난자, 수정란을 하기도 어렵지만은 어쨌든 수정란을 한 번 시도로 이제 착상이 될 확률은 이제 그래도 확률이 좀 많은데 40% 정도 되는 데 비해서 28세 이후가 되면 한 번 시도로 출산할 확률이 급격히 감소하게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8세까지는 이제 출산할 확률이 점점 증가하다가 28세부터는 30세, 32세, 34세, 36세, 40세까지가 되면 이렇게 이제 확률이 확 떨어지는 거죠. 착상 확률이 여기 보니까 40세가 되면 한 20%밖에 안 되네요. 그죠? 28세면 40% 이상이 되는데, 자, 생명공학 기술이 가져온 생식의 변화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착상 확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 이상의 배아를 착상을 시킵니다. 이들이 모두 착상하는 경우에 다 쌍생아가 출생하게 됩니다. 인공수정의 기술은 좋은 면뿐만 아니라 사회가 풀어야 할 어려운 문제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또 이 정보를 보면 수정란을 인공수정에 의해서 착상하게 되면 인공수정에 의해서 형성된 수정란을 인위적으로 착상을 하게 되면 한 명을 낳을 확률보다 쌍둥이를 낳을 확률이 증가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어렵지만은 쌍둥이가 될 확률은 자연 임신보다는 이렇게 인공수정, 인위적인 방법을 쓰면 쌍둥이 생산은 오히려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란성 성생아는 종종 양막을 공유합니다. 이란성 성생아는 독립적 양막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이란성 쌍둥이는 두 개의 난자가 동시에 배란해서 각기 수정하여 독립된 두 수정란이 착상하고 발생한 결과입니다. 반면에 일란성 쌍둥이는 하나의 수정란이 우연하게 둘러 나눠져서 생성되기 때문에 동일한 유전 정보를 가지게 됩니다. 일란성 쌍둥이는 상당히 희귀한 것으로 수정란이 나뉜 시기에 따라서 독립된 태반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의 태반을 공유하기도 합니다. 또 심지어 하나의 양막을 공유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일반적으로 수정란이 4일 이내에 우연히 분리되는 경우에는 독립적 태반을 가지며 4일에서 7일이 지나서 분리가 되면 태아는 태반을 공유하게 되겠지만 태아는 두 다른 양막에서 발생하고 일주일 이후에 분리될 경우는 태반뿐만 아니라 양막도 공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우리는 임신 기간을 1분기, 2분기, 3분기로 나눠서 설명을 드렸고요. 1분기, 2분기, 3분기로 나눠서 각 시기별로, 각 분기별로 고유한 특징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또 기간의 형태 발생에 따라서 손가락 사이에 있었던 이런 갈퀴와 같은 것들이 녹아져서 죽어 없어지는 방법으로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을 알아보았고요. 특별히 임신 기간에 기형 유발 원인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대부분의 기형 유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나이에 따른 착상 확률은 28세까지는 1회 시도로 출산할 확률이 조금씩 증가하지만은 28세 이후부터는 출산할 확률이 급격히 감소한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어쨌든 인공수정 기술, 인공적인 착상 기술이 발달하고는 있지만은 쌍둥이가 나타날 확률도 인공적인 이런 수정과 인공적인 착상을 통해서 쌍둥이가 생성될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에는 자궁이 없는 여성의 경우에도 이제 이식된 자궁에서 아이가 탄생하는 이러한 과학 기술도 발달되어 있고요. 또 일반적으로 이제 여성 4,500명 중에 1명꼴로 나타나는 이러한 이제 뮬러관 무생성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정상적인 자궁을 갖고 있지만은 그렇지 못한 경우에 이식된 자궁에서도 아이가 탄생된다고 하니까 지금 과학 기술이 얼마나 발달됐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생식세포의 만남에서 태어남까지 가운데 수정과 또 배아 또 태아
임신에 대한 38주간의 여정, 그리고 인공수정과 인공적인 착상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